여러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가장 빠르게 만나는 글로벌 뉴스 분석 굿모닝 530 글로벌 2부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밤 사이 미국 시장이 하락한 채 마감이 됐습니다. 다우지수는 지난 4거래일간의 상승세를 뒤로한 채 5거래일 만에 하락으로 전환이 됐는데요. 자, 몇 가지 악재들이 있었습니다. 엇갈린 기업 실적, 엇갈린 경제 지표, 여기다가 테크주들의 일제히 하락, 이런 것들이 시장을 하락으로 이끌었습니다. 자, 몇 가지 좀 살펴보자면 일단 엇갈렸던 기업 실적이 부정적인 요인이었을 뿐만 아니라 이제 앞으로 나오게 될 기업 실적도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좀 지켜보자는 관망 심리가 작용을 했고요. 경제 지표는 소매 판매가 긍정적으로 발표됐지만 또 고용 지표가 그렇게 썩 좋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역시도 시장에는 부담 요인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테크 기업들이 일제히 하락했는데 그 가운데서 넷플릭스가 어제 시장을 마감한 이후에 실적을 발표를 했었죠. 실적을 발표하고 나서 시간을 거래해서 현재 10%가량 급락하고 있습니다. 일단 2분기 구독자 수는 1,000만 명을 기록해서 좋았습니다. 시장 예상치였던 826만 명을 뛰어넘었기 때문에 나쁘지 않은 이 구독자 수 증가인데 문제는 3분기 전망치가 시장 전망을 예상을 하회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시장에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받아들여지면서 넷플릭스의 시간을 거래 주가 현재는 한 9%에서 10% 정도 하락한 채 거래가 되고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뿐만 아니라 미중 간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는 것도 부정적인 요인이었었는데요. 미국이 중국의 공산당원의 미국 방문을 금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런 소식까지 들려졌기 때문에 지난 밤 사이에는 참 악재들이 여럿 있었던 그런 시장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그럼 지금부터 차근차근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굿모닝 530 글로벌 2부 바로 출발합니다. 자, 미국 증시 마감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장혜진 앵커와 함께하겠고요. 로즈스타 투자자문 추진석 포트폴리오 팀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자, 먼저 장혜진 앵커가 3대 지수 어떻게 마감됐는지 정리해 주실까요? 네, 현지 시간 16일 미국 3대 지수는 일제히 하락하면서 문을 닫았습니다. 전날 중국 증시가 급락한 영향도 컸던 데다 이날 발표된 지표와 실적이 엇갈린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인데요. 먼저 전일 마감한 중국 상하이 종합지수가 5%에 가까운 폭으로 하락한 점이 글로벌 금융시장 전반에 하방 압력을 가했습니다. 여기에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심화하는 점도 투자 심리를 위축시켰는데요. 홍콩 문제 등을 두고 양국이 계속해서 충돌하고 있는 가운데 미국 정부가 중국 공산당원이나 그 가족에 대한 미국 방문을 전면 금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소식이 전해졌고요. 미국의 현재 체류 중인 공산당원과 가족을 추방하는 방안까지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양국 관계에는 팽팽한 긴장감이 돌고 있습니다. 발표된 주간 실업보험 청구자 수도 시장 예상보다 부진해서 지수를 끌어내렸죠. 미국 노동부는 지난주 실업보험 청구자 수가 130만 명을 기록했다라고 전했는데요. 신규 실업보험 청구자 수가 17주 연속 100만 명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이날 발표된 지표들을 살펴보면요. 미국의 6월 소매 판매는 전월 대비 7% 넘게 올라서 양호한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다만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봉쇄 조치 강화로 6월 이후에는 이 소비가 다시 타격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고요. 이외에도 7월 주택시장지수가 72로 코로나19 이전 수준에 근접을 했습니다. 반면에 미국의 30년 모기지 금리가 기록이 시작된 이래 이 50년 역사상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는데요. 3% 아래로 떨어져서 2.98%를 기록했습니다. 실적도 함께 확인을 해볼까요? 표를 함께 보시면요. 먼저 넷플릭스는 발표한 주당 순이익이 시장 예상치를 밑돌면서 급락했습니다. 시장에서 예상했던 1,000만 가입자 기록을 달성하긴 했습니다. 하지만 이 3분기 가입자 수에 대한 전망이 좋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된다고 당사는 전하면서 시간의 거래에서 급락하는 모습이었고요. 존슨앤존슨은 시장 예상보다 나은 순이익과 매출을 기록했고 올해 실적 가이던스도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조정된 EPS를 보시면 1.67달러로 시장 전망을 웃돌면서 이날 상승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모건 스탠리와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주요 이 은행들이죠. 2분기 순이익도 시장 예상을 상회했는데요. 먼저 모건 스탠리는 트레이딩과 투자은행 부문에 강세에 힘입어서 2분기 깜짝 실적을 발표했고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 같은 경우에는 대규모 40억 달러의 대손 충당금 설정에도 시장 예상을 웃도는 이익을 거뒀습니다. 하지만 비교적 양호했던 이런 지표와 실적 발표에도 불구하고 약간은 엇갈린 흐름을 보여줬기 때문에 시장은 이날 불안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마감 상황도 함께 보시죠. 먼저 다우지수입니다. 0.5%대 하락세를 기록하면서 26,734포인트의 거래 마쳤는데요. 오전장에서 반짝 상승 전환을 시도하기도 했지만 이내 낙폭을 키워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이어서 나스닥 지수입니다. 0.73% 빠져서 1,473포인트 거래 마쳤고요. 오히려 나스닥 지수 같은 경우에는 막판에 힘을 조금 받아서 내림폭을 아주 조금 줄인 모습이었습니다. 1,400선을 지켜냈습니다. 마지막으로 S&P 500 지수입니다. 0.34% 하락해서 3,215포인트에 거래 마쳤습니다. 이렇게 엇갈린 경제 지표와 실적 발표에 미국 3대 지수는 일제히 하락하면서 이날장을 마쳤는데요. 이날 증시 우리가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네, 그동안은 어떤 잠재적인 악재보다도 일부 호재에 굉장히 좀 집중을 하면서 상승해온 미국 증시가 되겠습니다. 하지만은 말씀해 주셨듯이 이날 같은 경우는 이 경제 지표와 기업 실적 모두 좀 혼재된 양상을 나타내면서 불안감을 노출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업종별로 좀 보더라도 대형 기술주들의 부진이 좀 지속이 됐습니다. 하지만은 여기에 또 더해서 최근에 좀 잘 가던 경제 정상화 관련주 등에서도 좀 스팀이 꺼지자 덩달아 좀 증시 전반이 부진한 모습이 나왔고요. 전일에 중국이 2분기에 성장으로 좀 반등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죠. 하지만은 중국 경제에서 좀 또 요즘에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소비 지표가 좀 부진했고 여기에 또 미중 갈등 재무상 우려에 따라서 상하이 증시도 많은 폭으로 좀 하락을 했고 전일에 아시아 증시도 좀 부진세를 나타낸 것이 우리 미국 증시에도 좀 부담으로 작용을 한 것 같습니다. 지금 장 마감 이후에 시간에서 급락하고 있는 넷플릭스의 그 급락 원인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요. 3가지 포인트로 좀 살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가장 먼저 헤드라인 수치 중에서 이익에서 미스가 났죠. 근데 이 사측 발표에서 코로나19 팬데믹에 따라서 콘텐츠 제작 지연 여파로 관련 비용이 감소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익 지표가 실망스러웠던 데 따라서 이 급락세가 나오는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3분기 유료 가입자 순증 가이던스를 250만에 불과하게 제시를 했습니다. 컨센서스 500만의 절반에 불과한 수치고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이 같은 열기가 상반기 이후에 짜게 식을 것이다라고 전망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2분기에 예상대로 이 순증가가 1,000만 명 이상이 나왔습니다. 컨센서스와 그리고 가이던스 750만도 큰 폭으로 상회를 했는데요. 하지만은 그간의 신고가 행진을 좀 감안을 한다면은 기대치가 조금 더 컸을 것이다라고 추정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골드만삭스가 최근에 목표 주가를 $670로 올리면서 무려 1,250만 명의 이 가입자 순증가를 예상한 바가 있습니다. 자, 이어서 상품 시장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품 선물 시장, 금값도 하락했고요. 유가도 하락했습니다. 자, 먼저 유가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WTI 가격이 지난 밤 사이에 1% 넘게 하락한 채 마감이 됐습니다. 오펙 플러스 회담을 통해서 감축량을 좀 완화한다는 소식이 악재로 작용을 했는데 이 소식은 사실 전날에도 있었습니다만 전날에는 이 EIA 국제 에너지 정보청에서 발표하는 주간 원유 재고가 워낙 긍정적인 소식이 발표되다 보니까 이런 소식의 악재를 상쇄하면서 어제는 상승을 했다면 지난 밤 사이에는 이 중국의 어떤 부담감도 있었고요. 뿐만 아니라 이 오펙 플러스 감축량을 완화한다는 소식 자체가 이제 남으면서 악재로 작용을 했습니다. 결국 1% 넘게 하락하면서 40.73달러에 마감이 됐고요. 국제 금값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값은 $1,800 밑으로 떨어졌습니다. $1,800를 이탈했는데 일단 시장에서는 이 굳건한 달러 때문이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달러 인덱스를 좀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달러 인덱스가 지속적인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만큼 달러 가치가 떨어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긴 한데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달러 인덱스 기준으로 96을 이탈하고 그 아래로 내려가느냐, 그러니까 추가적인 약세가 나오느냐 마느냐의 기로에 서 있었는데 추가적인 약세보다는 다시 한번 달러 가치가 올라가는 모습입니다. 좀처럼 달러가 추가적인 약세를 보이지 않으면서 금값도 상승하지 못하고 있다는 분석이고요. 이와 더불어서 금값은 $1,800를 이탈한 채 마감이 됐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금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국의 10년물 국채금리가 고용지표가 좀 악영향을 미치면서 금리가 하락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아주 큰 하락은 아니었었고요. 소폭 내리면서 0.619%에 마감이 됐습니다. 자, 이렇게 상품 선물 시장 살펴봤습니다. 글로벌 외신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소식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팀장님 어떤 소식 들고 오셨을까요? 네, 최근에 증시가 이 코로나19 추이 및 경제 정상화 기대감에 의해서 움직이다 보니까 이 증시 방향성을 보여주는 보조지표에 대한 얘기가 참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CNBC가 최근에 이 항공 여객 수요의 회복 추세가 주춤한 것이 증시 반등의 정체 원인이다라고 분석한 기사를 가져와 봤는데요.
S&P 500 지수가 지난 6월 8일에 3,232를 기록한 후에 해당 주에 이 후반부부터 좀 매도세가 불러일으켜졌고 이후에 천천히 상승세를 재개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같은 기간에 미국 항공청이죠. TSA에서 연방교통청입니다. 죄송합니다. TSA에서 집계를 하는 공항 보안검사 인원의 회복세도 둔화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5월 초에서 6월 초 간의 그 기간 동안에는 이 탑승객 수가 1일 15만 명에서 40만 명 정도로 2배 이상 증가를 했습니다. 하지만은 그 한 달 뒤에 해당 수치가 2배로 증가하는 것에는 실패를 했고요.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1일 80만 명 달성도 계속해서 실패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렇듯이 항공 수요에 대한 회복세가 더뎌지자 최근에 항공사들이 추가적인 구제 금융을 요청하고 있고요. 그리고 감원 계획을 발표하는 것도 잇따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항공 업황의 그 변화와 그리고 증시와의 연동성이 있다는 게 그렇게 썩 와닿지만은 않는데 실제로 그랬을까요? 실제로 데이터를 보니까 그래도 그랬습니다. 왜냐하면은 항공주의 그래도 흐름이 경제 정상화에 대한 기대감을 반영하기 때문이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TSA에서 집계를 하는 공항 보안검사 인원이 4월 초 같은 경우에는 전년에 5% 수준까지 감소를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6월 중순에는 한 20%까지 회복을 했었는데요. 같은 기간 S&P 500 지수도 20% 정도 급반등을 이뤄냈습니다. 하지만은 그 항공 수요 같은 경우에 7월 2일에 전년에 37%까지 기록하기도 했지만은 최근에는 다시 20%대 초반으로 좀 회복세가 둔화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런 항공 수요 회복 정체기에 S&P 500 지수도 5% 미만의 상승에 그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이 지수와 또 항공주의 흐름은 어땠느냐를 한번 살펴봤는데요. 항공주를 추종하는 ETF 제츠와 이 S&P 500 지수 간의 흐름을 좀 그래프로 그려봤습니다. S&P 500 지수와 제츠 ETF가 함께 좀 고꾸라지는 모습이 나왔다가 이후에 증시 반등이 먼저 좀 시작이 됐고 그 이후에 항공주가 급반등하자 이 주가 지수 같은 경우에도 고점을 친 바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 같은 경제 정상화 관련주가 더 잘 가줘야지 전고점에 근접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해석이 좀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결국에는 코로나19 해소 및 이 경제 정상화 속도에 따라서 증시의 방향성이 결정이 된다 이런 말씀인 건데 오늘 나온 관련된 전망은 어떤가요? 네, 오늘 나왔던 전망들은 다소 좀 부정적인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블랙스톤의 바이런 위인 같은 경우에는 경제가 2022년까지 2019년도 수준을 회복하지 못할 것이다라고 전망을 내놨고요. V자형 이 경기 회복보다는 그 기대보다는 느린 경기 회복이 나올 것이다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여기에 또 JP모건이 향후 몇 주간은 미국에서의 코로나19 환자 증가세가 지속할 것이다라는 전망을 오늘 내놓기도 했습니다. 네, 다음 뉴스는 이조 앵커의 픽입니다. 내용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어제 발표됐던 미국의 경제 지표가 좀 엇갈렸습니다. 이 엇갈렸던 게 그냥 관망 심리보다는 약간은 부정적으로 해석이 됐는데요. 어떤 내용이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어제 시장에서 가장 많은 주목을 받았었던 두 가지 지표가 바로 이거였습니다. 미국의 소매 판매 지표와 그리고 고용 지표, 실업 이 고용 지표였었는데 이 두 가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소매 판매는 사실 좋았습니다. 지난 6월에 소매 판매가 7.5% 증가한 것으로 확인이 됐었는데요. 지난 1992년 이래에 가장 좋았었던 지난 5월 18.2%로 개선된 이후 2개월 연속 개선된 겁니다. 소매 판매는 굉장히 좋아서 특히 자동차 판매나 가구, 의류와 전자기기 이런 비생활 필수품이 아닌 것들에 대한 소비까지도 크게 늘어난 것으로 확인이 됐는데 하지만 여기에는 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소매 판매가 지난 2개월 연속 좋아진 데에는 바로 정부 지원금, 매주 $600씩 나오는 정부 지원금 덕분에 영향이 컸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지원금은 이달 말로 종료될 예정인데 물론 추가적인 지원금에 대한 논의가 정부에서 있긴 합니다만 아직까지는 공화당과 민주당의 이견차 때문에 정작 통과되지는 못하고 있는 상태죠. 그러다 보니까 이 두 달 연속 좋아진 소매 판매가 정부 지원금이 7월 말에 끊긴 이후에도 과연 좋아질 수 있을 것이냐 이런 의구심이 존재를 하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지표가 시장에선 썩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지진 않았습니다. 자, 이어서 실업보험 청구를 보면요. 130만 건 기록했는데 15주 연속 감소세를 기록한 겁니다. 그리고 그런데 반면에 17주 연속 100만 명 밑으로 떨어지지 않고 있고요. 게다가 시장 예상치보다도 많았던 수치인데요.
실업급여 생활을 이어가고 있는 사람의 수가 현재 미국에 내에서만 3,200만 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아직 3,200만 명의 사람들이 일자리로 돌아가고 있지 못하다는 얘기겠죠. 결국 정리를 해보면 정부 지원금으로 그동안 돈을 썼기 때문에 소매 판매는 좋아졌지만 아직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로 못 돌아가고 있다는 의미인데요. 그렇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약간은 좀 부정적으로 해석된 측면도 있었습니다. 팀장님, 이번 지표에 대한 평가를 좀 내려주시면 어떨까요? 네, 결국은 좀 좋아졌지만은 불안감이 여전했다. 혼재 양상이었다라고 정리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좀 소매 판매 지표를 살펴보면요. 전방위적 회복이 나오기는 했습니다. 하지만은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여전히 26%나 이 매출이 줄어든 상황이 지속되고 있고요. 특히 6월에 인터넷 소매 매출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2.4%, MOM 기준으로는 이렇기는 했지만은 YOY 기준으로는 플러스 24%를 기록하면서 온라인 강세가 지속되는 모습이 나아졌습니다. 두 번째로 고용 지표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요. 주간 기준 감소세는 지속되고 있지만요. 감소폭도 매우 좀 미미하게 나타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특히 코로나19 재유행의 핫스팟이라고 할 수 있는 캘리포니아라든지 플로리다, 조지아, 텍사스 주 등에서 실업수당 청구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거든요. 특히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에는 연속 수급자가 297만 명으로 나오기도 했습니다. 즉, 저희가 생각하는 현실대로 경제지표도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외신은 장혜진 앵커가 꼽았습니다. 어떤 소식일까요? 네, 코로나19로 인한 팬데믹이 시작된 이래 미국의 질병예방통제센터죠. CDC에서는 정기적으로 미국 내 가능한 입원 환자 수나 또는 인텐시브 케어 유닛, 즉 중증 환자를 위한 집중 치료 시설 수를 기반으로 한 데이터를 이제 보고를 했습니다. 이런 데이터를 기반으로 여러 사이트들은 시민들에게 실시간 정보를 제공했었는데요. 하지만 한 데이터 수집가는 CDC의 데이터가 모두 사라졌다고 전했습니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CDC의 권한을 보건복지부 관할로 옮긴 직후에 발생을 했는데요. 데이터가 삭제되기 전에 그 어떠한 사전 경고도 없었다고 합니다. 어제 전해진 소식에 따르면 사실 트럼프 행정부는 각각 병원에 코로나19 관련 현황을 CDC에 이제 보고하지 말고 보건복지부로 즉각적으로 보고를 하라라고 지시를 했다라고 해서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트럼프 행정부 관리들은 이러한 조치가 데이터 수집을 조금 더 간소화하고 의약품 등의 필수 물자 배분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일각에서는 이 같은 조치를 두고 CDC 왕따시키기 아니냐, CDC를 따돌리는 것 아니냐 이런 논란을 제기하고 있는데요. 이전에 트럼프 대통령은 봉쇄 유지를 주장하면서 코로나19 사태의 심각성을 경고하는 CDC 측과 수차례 대립각을 빚어온 바 있습니다. 파우치 박사와도 상당한 갈등을 빚어왔죠. 다수의 보건 전문가들은 코로나 관련 데이터가 정치적으로 이용되거나 또는 이 정보들이 투명하게 제공되지 않으면 어떨까 하는 그런 우려를 내고 있습니다. 이전부터 트럼프 대통령이 코로나19 상황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것 아니냐 이런 말들이 참 많이 나왔었는데 만일에 실제로 코로나19 상황이 대선 때까지 진정이 되지 않는다면 트럼프의 지지율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거든요. 어떻습니까? 네, 실제로도 코로나19 진정이라든지 아니면은 이 경제 정상화 경로가 트럼프의 지지율과 직결되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실제로 리얼 클리어 폴리틱스에서 집계한 바에 따르면은 바이든과 트럼프 간의 그 격차가 5월에 그러니까 미국에서 경제 리오프닝이 시작됐을 때는 한 4%대까지 좁혀졌다가 6월에는 다시 10%대로 늘어난 바도 있습니다. 다만 트럼프 행정부 같은 경우에는 질병 억제보다는 빠른 백신 출시가 해법이라고 생각하는 듯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전략이 완전히 통할지가 결국은 경제 정상화뿐만이 아니고 트럼프의 지지율과도 좀 직결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지난 밤사이 나왔던 글로벌 외신 살펴봤습니다. 이어서 기업 뉴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종목 뉴스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오는 9월에 클라우드 게이밍을 출시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트위터의 해킹 사건에 테크주를 팔아야 하나라는 의문이 드는 가운데 기업의 성장성에 집중할 때라면서 개별 사건이라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존슨앤존슨이 코로나19 백신 임상 3상을 오는 9월에 시작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자, 첫 번째 기업은 마이크로소프트입니다. 팀장님, 어떤 내용일까요? 네, 마이크로소프트가 오는 9월에 이 클라우드 게이밍 서비스 엑스클라우드를 출시할 계획이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엑스클라우드는 클라우드 기반으로 모바일이라든지 태블릿을 통해서 게임을 즐길 수 있는 서비스가 되겠고요. 엑스박스 게임 패스 이 서비스의 구독자에게는 무료로 제공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동사의 엑스박스 부문 헤드인 필 스펜서 같은 경우에는 엑스박스 이 게임 패스 타이틀 100개 이상이 이 클라우드 기반에서도 플레이 가능할 것이다라고 이번에 밝혔습니다. 클라우드 게이밍은 참고로 경쟁이 굉장히 좀 심화가 되고 있지만은 유저들 간의 반응이 엇갈리고 있는 그런 시장이기도 합니다. 이번 CNBC 기사에 따르면요, 구글 같은 경우에는 클라우드 게이밍 서비스 스타디아를 출시했으나 반응이 좀 엇갈리고 있는 상황이고,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도 지포스 나우가 개발자들과의 좀 잡음에 시달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액티비전 블리자드 같은 경우에는 2월에 클라우드 서비스 상의 게임을 모두 걷어들이기도 한 상황입니다. 자, 마이크로소프트는 엑스박스로 이제 소니의 플레이스테이션과 함께 경쟁을 하고 있는데 현재 현황은 어떤지 한번 업데이트해 주시면요. 네, 연말에 이 엑스박스 신제품인 엑스박스 시리즈 X를 출시할 예정인데요. 앞서서 엑스박스 원 X 등의 일부 기존 제품에 대해서 좀 중단을 하겠다는 발표를 이번에 내놓기도 했습니다. 기존의 게이밍 콘솔이 참고로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수요가 급증했다고 하죠. 그렇기 때문에 연말에 이 신제품에 대한 기대감도 시장에서는 굉장히 좀 고조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한편 소니는 플레이스테이션 5를 또 출시할 예정이 되겠죠. 연말 쇼핑 시즌이라고만 일단은 그 출시 관련해서 귀뜸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이번 주에는 특히 마이크로소프트 등 대형 기술주들이 부진했는데요. 투자 심리는 어떤 상태일까요? 네, 금일 같은 경우에도 마이크로소프트 주가가 약 한 2% 정도 하락을 했죠. 그러면서 한 3월 20일 즈음 이후에 최악의 주간 성적이 좀 예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마존 역시 마찬가지인데요. 10주 연속 상세를 끊고 2월 말 이후에 이번 주가 최악의 주간 성적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들 대형 기술주에 대한 투자 심리 회소는 크게 좀 없는 것 같은데요. 15일 수요일만 하더라도 RBC에서는 마이크로소프트에 대한 이 목표 주가를 200달러에서 240달러로 상향하기도 했습니다. 다음 주에 이 마이크로소프트가 실적 발표가 예정이 돼 있는데 실적 결과가 본다면은 본격적인 주가 방향성도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종목 뉴스는 이조 앵커의 픽입니다. 내용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최근 미국에서는 유례없는 사건이 발생을 했죠. 일론 머스크나 빌 게이츠 아니면 이 버락 오바마 같은 유명 인사들의 트위터 계정이 해킹당해서 이들을 사칭한 사기꾼들이 사람들을 대상으로 사기를 치고 있는 그런 사건이 발생을 한 건데 워낙 큰 사건이기 때문에 FBI에서 조사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외신들을 보다 보면은 이 트위터의 해킹 사건을 바라보면서 이 정도의 해킹이 일어날 정도라면 다른 테크 기업들도 안전할 수는 없다는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는데, 게다가 최근 들어서 이제 그 미국의 테크 기업들의 주가가 좀 주춤한 모습을 보이면서 과연 이번 사건을 계기로 글로벌 테크 기업들을 좀 팔아야 되나라는 고민이 또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야후 파이낸스의 기사에 따르면 이거는 팔 때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어떤 내용들인지 한번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글로벌 테크 기업들은 워낙 거대한 경제적 혜자를 갖고 있다는 데에는 어느 누구도 이견을 표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글로벌 IB 코엔에서는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이번 개별 사건으로 인해서 테크 기업들에 대한 뷰를 바꿔야 할 이유를 모르겠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아주 강력한 미래 성장성을 갖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을 했는데, 또 다른 사람의 이야기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리버프론트 인베스트먼트 그룹에서는 오는 2분기 실적을 살펴봤을 때 S&P 500 기업들의 전체 매출이 한 10%가량 줄어들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오히려 이 테크 기업들의 매출은 유지되거나 많아야 1% 정도밖에 줄어들지 않을 것이다 라고 전망을 했거든요. 그들의 성장성에 그만큼 주목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해킹 사건으로 인해서 그들의 펀더멘털이 훼손되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인데요. 트위터도 그렇기 때문인지 사실 이 소식이 전해지자마자 어제 시간외 거래에서는 5%가량 하락하기도 했지만 실제 장중에서는 그 낙폭을 줄인 채 1% 정도 하락으로 마감이 됐거든요. 팀장님, 이런 그 해킹 사건 사실 보안과 관련돼서 굉장히 중대한 위협으로 느껴지기도 하지만 기업의 이익과 성장성 훼손에는 거의 영향이 없을까요? 해킹하니까 생각나는 게 지난 2014년이었죠. 아이클라우드가 좀 해킹이 돼서 할리우드 스타들의 사적인 좀 사진이 유출됐던 그런 경험이 생각이 납니다. 그때 당시에 애플 주가도 단기적으로는 좀 급락을 했었고 부침을 겪은 바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후에 애플이 보안을 대폭 좀 강화를 했고 그러면서 주가도 금방 회복하는 모습이 나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역시도 단기 악재, 즉 지금까지 많이 올라온 테크주에 대한 차익 실현 비밀을 제공할 수 있는 이슈로는 보여집니다. 하지만은 사측에 이 과실이 없다라고 한다면은 어떤 보안을 강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가능성도 저희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네요.
울고 싶은데 뺨 때려준 격 정도의 그런 사건이라고 보면 될 것 같네요. 알겠습니다. 이어서 장혜진 앵커가 꼽은 외신도 살펴보도록 하죠. 네, 최근 코로나19 백신과 치료제에 관련된 소식이 연일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존슨앤존슨입니다. 존슨앤존슨에서 현재 개발 중인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임상 3상 실험을 오는 9월에 조금 앞당겨서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기존 계획보다 앞당겨서 9월 후반부에는 이 임상 3상을 진행할 예정이고 또 다음 주에는 인체 시험 1단계에 돌입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는데요. 이 인체 시험에는 약 1,000명이 넘는 참여자들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 2단계에 대해서 그 계획에 대해서도 발표를 했는데 스페인과 네덜란드, 독일 등에서도 연구를 진행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져서 상당히 활발하게 임상 시험을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전에 이 존슨앤존슨에서는 백신 개발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진다면 내년 4월에는 6억 명분에서 9억 명분까지 백신을 생산할 수 있다고 말한 바 있죠. 이날 또 공교롭게도 존슨앤존슨은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다행히 2분기 제약 부문 매출 호조에 힘입어서 기대 이상의 순이익을 거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올해에 따라서 이 하반기 가이던스도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앞으로가 더욱 기대되는 존슨앤존슨인데요. 여기에 대한 시장의 평가는 어떤가요? 네, 실적이 발표되기 전에도 투자 의견은 존슨앤존슨에 대해서 대체로 좀 우호적이었습니다. 특히 혈액암이라든지 아니면 건선 치료제 등의 제약 부문에 대한 좀 평가가 박하다라는 그런 얘기가 많았었는데요. 실제로 이번에 뚜껑을 열어놓고 보니까 제약 부문에서 실적이 잘 나왔음을 저희가 알 수가 있었습니다. 백신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요. 이 J&J 사측에서는 속도보다는 안정성 그리고 대량 생산할 수 있는 그 역량을 갖추는 데 신경을 더 쓰겠다라고 애초에 밝힌 바가 있습니다. 하지만은 지난 6월 중순에 1상과 2A상에 대한 개시 시점을 기존의 9월에서 7월 중하순으로 앞당기겠다는 발표를 한 바가 있겠고 그리고 이번에 3상도 9월 후반부터 시작할 수 있다라고 좀 계획을 땡기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겠죠. 즉 최근에 다른 제약사들의 백신 개발에 좀 속도를 내고 있고 러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좀 발맞춘 그런 움직임으로 해석이 됩니다. 지난밤 사이 나왔던 여러 가지 글로벌 뉴스와 비롯해서 저희가 기업 뉴스까지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장혜진 앵커와 함께했고요. 로제타 투자자본 최진석 포트폴리오 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